하나 둘 하나 둘. 자, 안정환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시와 소설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우리 현대문학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현대문학 가운데 시, 두 번째는 뭐다 같이 소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시는 무엇을, 시와 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은,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요소는 뭐라고 했죠? 문학이 있다, 비문학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중요한 가장 차이점은 형상화의 유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학은 결국 뭐 역사나 뭐 철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게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죠?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은 형상화의 뭐의 성이다? 유무성이다. 그럼 무엇을 형상화시켰느냐? 그래서 문학의 4대 장르 가운데를 보면 시가 있다. 그 다음에 소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설 물론 뭐 거의 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장르는 뭐죠? 수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수필인데, 자, 그렇다면 시는 주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시는 주로 뭘 표현했다? 정서를 주로 표현한다고 했죠? 정서. 그래서 정서를 형상화시켜 놓은 게 마다같이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희곡은 무엇을 다루죠, 주로? 사건을 다루죠, 사건. 그래서 사건을 형상화시킴으로써 주요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발현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나 뭐다라는 점, 희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필은 뭘 다룰까요? 오늘 배우게 될, 이 시간을 배우게 될 수필은 무엇을 다룰까요? 수필이죠, 수필. 자, 자기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또한 어떤 사색.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사색이죠. 이 사색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는 게 뭐다라는 점, 수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문학의 어떤 전달자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시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전달자를 내세우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누굴 내세운다? 시적 화자, 서정적 자라고 하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OX.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OX. X라고 했잖아. 시적 화자가 곧 시인은 아니라고 했다. 또 시인은 곧 시적 화자는 아니라고 했죠.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 내용을 좀 기억할 수 있겠고, 자, 소설도 마찬가지죠.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을 갖다 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그래. 서술자. 그러면 서술자는 그 작가다, OX, X다. 작가에 의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꾸며내진, 만들어진 허구적 인물이 바로 서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시나 소설에 나다 누굴 내세워요? 작가 자신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직접 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자가 누구라고 해요? 수필에서는? 수필에서의 전달자는 작가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내세운다는 점? 허구적인 어떤 인물을 내세우죠. 허구적 대리인. 허구적 대리인이다. 작가의 대리인을 이제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한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작가와 독자 간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시나 무어는, 소설은 대체적으로 다른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이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무어는, 수필은 작가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직접적 전달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필을 갖다 우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필이 뭐냐?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시가 잘 나오고 뭐 소설. 그래서 보통 패턴은 시와 소설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만 간혹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지. 또 수필은 다른 글에 비해서 뭐 시 다음으로 짧은 글이기 때문에 짧은 글을 통해서 주제를 갖다가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해 유형의 문제에서는 매력적인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수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장르 가운데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이 있고 수필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소 좀 이질적인 그런 문학적 장르가 뭐다는 점 수필이다. 왜? 다른 장르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허구적 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지만 수필은 작가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과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다루느냐? 시나 소설이나 뭐 정서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내가 이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물론 실제적인 어떤 자기적 감정을 발현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 뭐 자식이 죽고 나서에 관한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도 마찬가지로 자기적 정서지만 시인 자신의 정서가 아니라 결국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반면에 수필은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고백 형태로 전달한 게 수필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장르, 시나 소설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뭘 바탕으로 한다?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수필은 뭘 바탕으로 한다?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특히 소설과 수필이 둘 다 산문적 장르 형태를 갖고 있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허구적 사실이다. 허구적 사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필에 있어서는 뭐냐면 사실적 경험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물론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한다고 했죠? 결국 문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학은 뭘 추구한다? 같이 진실을 추구하는데 다른 장르들은 허구 속에서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허구 속에서 뭔가 진실을 끌어내려고 해요. 또 진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수필은 사실 속에서 진실을 끌어낸다. 그래서 나름대로 같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지만 참진, 물론 진실성이랄 때죠. 참진이지만 참을 앞에 붙여서 참 진실성은 어디서 드러난다? 수필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특질이라고 할까? 성격을 좀 알아야 그 내용을 들어갈 때 또는 그 작품을 분석할 때 또는 그 장르를 이해할 때 상당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시는 주로 무엇을 형성화시킨다? 정서를 형성화시킨다면 정서를 형성화시킨다는 정서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표현적 기법 있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다든지 운율과 심상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시에 있어서의 특수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분히 동원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다? 정서를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다, 뭐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한다, 한의 정서를 표현한다 있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죠. 자, 소설은 뭘 표현한다고 했어요? 사건을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이 있죠. 이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발생한다? 갈등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요인들을 많이 이제 거기다 담아내야죠. 근데 보면 내적 자와 외적 자의 갈등이 양상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등 이런 갈등의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을 제시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시와 소설. 반면에 수필이라는 것은 뭘 바탕으로 한다죠? 실제적인 자기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에 있어서 뭐냐? 수필에 있어서 내용은 뭐냐? 수필의 내용은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경험은 다분히 무슨 성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성을 담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같이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 얘기할 수 있죠. 형식은 주로 뭘까? 형식은 대체로 수필은 다른 장르들은 근데 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랄지 기타
일반적으로 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상에 있어서의 그런 분류가 있죠. 따라서 뭐 정형시가 있다든가 일정한 율격을 갖고 있다든가 딱 보더라도 딱 보면 아 이게 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포맷이 있어 없어요? 있지. 반면에 수필이라는 것은 딱 보면 이게 수필이야, 뭐 소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히 이게 어떤 글인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필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 포맷, 특정 형식, 어떤 갖추어진 형식이 없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무형식의 형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래도 일정한 표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문학이다. 문학은 바로 뭐와 관련돼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예술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지만 수필만큼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습니까? 왜? 문학은 예술성을 지향하기도 했다. 그 예술성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 형식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수필도 뭐는 있다? 형식은 있어. 그러나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무형식이 뭐다? 시작.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필에 있어서 뭐와 관련돼서 같이? 주제와 관련돼서. 주제는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제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색적인 측면에서 뭐가 드러나는가요? 작가의 인생관이랄지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작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직접 드러내는 장르는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수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실성 경험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나 사색. 여기다 써놓을까? 그냥 표현 방법. 수필의 주된 표현 방법은 뭘까? 자, 이런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사색을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여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유추 방식이에요. 유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비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좀 더 나의 어떤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같이? 네, 비유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유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요게 좀 되고. 자, 수필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렇다면 언어는 뭘까? 수필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를 사용한다. 무슨 언어요? 일상적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언어다 이렇게 해서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언어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질적이라 볼 수 있는 게 수필이다. 그래서 수필은 일상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왜 그래요? 실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일상적인 어떤 삶의 경험, 그런 어떤 신변잡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어체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변화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변잡기적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마치 일기 같은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경수필이라고 하거든요. 다소 이제 좀 사색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해요. 다소 중수필은 좀 더 가면 뭐가 되냐면 논리적인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논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수필이 좀 더 농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수필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다소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시작.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훈적인 그 장르가 뭐다 다 같이? 수필이다. 그래서 수필은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했지? 이렇게 설득적이고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교훈성을 갖고 있는 장르를 교술 장르라고 그래요. 무슨 장르? 교술 장르. 그래서 그 교술 장르의 가장 대표인 장르가 뭐다? 수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됐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게 수필에 관련돼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것, 어떤 철학적인 어떤 요인을 끄집어내는 것, 인생의 어떤 철학이죠. 물론 문학이라는 것은 다 뭐에 귀결되기 때문에
인생으로 규결되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하는, 좀 사색적으로도 탐구하는 장르가 바로 뭐다 같이 수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제를 보더라도 뭘로 규결될 때가 많다? 인생으로 규결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필을 뭐 대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 95페이지에 뭐 수필의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무형식이 형식이다 있죠. 그만큼 일상적인 어떤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재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뭐 일상적인 삶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수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일기를 쓸 수 있듯이, 누구라도 편지를 쓸 수 있듯이 정리됐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주관적이면 뭐에다 같이? 개성적인 글이다. 이 밖에 지적인 만족감을 준다. 뭘 준다? 다 같이 지적 만족감을 준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색적이기 때문에 삶의 어떤 통찰력을 그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적 만족감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체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뭔가 좀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한 거래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좀 공감적인 어떤 측면, 뭐 이게 또는 정서를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어떤 공감이라고 할까, 뭐 이것을 추구한다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자기 어떤 생각을 결국 표현해 놓음으로써 우리 독자들이 그런 생각에 뭐 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의 세계화. 시작. 자의 세계화. 자기만의 갇혀있던 어떤 생각을 일반화, 보편화 시키는 인생으로 승화시켜버리죠.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의 뭐의 과정이라고 한다? 세계화 과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유머나 위트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못한다지 전달성. 왜 직접적 전달성이라고 했지? 이유인즉슨 못한다지 수필에 있어서의 전달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필과 관련돼서 작품을 좀 더 보면서 야, 수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교재 아마 법정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좀 시험에 좀 덜 나올 수도 있겠다. 워낙 뭐 이거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소유로 남기면 안 된다. 내가 죽고서도 이것이 남아있어는 안 된다 해서 완전히 저작권마저도 다 소멸시켜버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소유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유, 무소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제 대체로 수필에서는 중심 소재이기도 하고 또는 대체적으로 어떤 소위 주제를 갖다 형상화시키는 상징적인 어떤 단어이기도 한데, 무소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상적인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로부터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형태가 뭐라고 얘기했다? 수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무소유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삶의 체험이 속이 됐겠죠.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아마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전체적으로 읽을 건 없겠지만, 나는 한 지인으로부터 뭐예요, 같이 난초인가요? 난초를 갖다가 선물 받은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외출을 할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햇빛이 쨍쨍 쪄서 오랜만에 좀 난초를 햇볕 아래 좀 놓았던 것이 있죠.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났죠. 그러다가 갔다 보니까 너무나 쨍쨍한 거야. 이거다 하거든 또 난초가 다 뭐 해야 되지? 다 또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났던 길을 다시 접고 다시 왔다는 이야기. 자,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삶을 진행해 나갈 때 뭔가가 나를 갖다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가질 때 있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점점 보면 좀 뭔가 좀 잡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나에게 얽히고 설킬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갓난 아이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부모의 관계 속에서만 자라나지, 그가 뭐 좀 더 친구의 관계, 좀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갖다가 많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관계 속에서 그만큼 관계가 늘어나는 만큼 뭐가 돼요? 우리들의 어떤 십자가, 우리들의 짐,
이런 것들은 바로 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하죠? 그것에 얽매이다 그래서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내 주관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해? 내려놓는 거 중요하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오랜 삶을 살다 보면 짐도 늘어나 안 늘어나? 집안의 짐도 늘어나죠? 그것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거고 그냥 움켜쥐고 움켜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또 살면서 보면 그게 1년, 2년 지나서도 거기다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물건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냥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 어차피 우리는 공술에 뭐다 하죠? 공수거.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가는 것인데 뭔가 그것을 그냥 움켜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알겠어요? 뭔가에 집착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이 난초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같이 소유하지 말라. 물론 무조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적어도 문화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옷 한 벌은 그래도 걸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을 필수적인 거 빼놓거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초를 통해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사색한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소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집착 다른 말로 여기서는 소유라는 개념으로 알겠어요?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번거로움을 뭐 해야 돼? 내려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무소유라는 걸 끌어들였구나 라는 개념. 그래서 그 주제적인 양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법정의 무소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소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소유함으로써 갖는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 자유의 의지인으로서 아십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법정의 무소유라는 수필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97페이지의 이어령의 폭포와 분수 있어 없어요? 아주 중심 소재죠. 폭포와 분수. 자, 폭포와 분수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갖다만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인가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폭포와 분수를 통해서. 자, 폭포는 어떻게 될까요?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폭포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순리죠.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분수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되죠. 그렇게 얘기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순리에 역행하는 그런 측면이 바로 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폭포와 분수를 통해서 이런 속성을 끄집어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라면 우리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유추죠. 우리는 뭐 동양 문화다, 뭐 서양 문화다, 뭐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는 대체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폭포와 분수에 따라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더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동양 문화라면 대체적으로 서양 문화는 자연의 어떤 섭리에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개척하고 도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서양은 뭐가 발달됐다? 과학이 발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폭포와 분수를 통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를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필은 어떠한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 비유, 유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여러분 교재 보면 98페이지에 pit단 문답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pit단 문답. 자, pit단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pit단? pit단 들어봤습니까? 우리 학생?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가? 그랬구나. 이 pit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pit단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pit단 문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pit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식 이름입니다. 음식 이름. 이 오리알과 관련돼서
대체로 핏단이라는 어떤 요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보면 자네 핏단이라는 거 아나? 핏단이라니 그게 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중국집에서 배갈 안주로 나는 오리알 말이야. 나왔죠? 핏단이라는 말은 오리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리알이지. 비록 오리알 망정, 나는 그 핏단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절이라고 하고 싶거든. 자, 모자를 벗고 절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만큼 핏단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길래 그렇게 경외함마저 음식에게 있을까? 아니, 그건 또 왜? 내가 존경하는 요리니까. 존경이라니. 존경할 만한 요리도 있나? 있고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면 자네도 동감일 걸세. 오리알을 갖다 껍질째 진흙으로 싸서 겨 속에 묻어두거든 한 반년쯤. 여기는 이제 핏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죠. 오리알이 어떻게 핏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과정적인 그런 그 성게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반년쯤 지난 뒤에 흙덩이를 부수고 껍질을 까서 술안주로 내놓는 건데 속은 굳어져서 마치 삶은 계란 같지만 흙덩이 자체에 온기 외에 따로 가열을 하는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까 흙 속에 묻어뒀던 오리알, 그것이 이제 숙성이 돼서 핏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뭐 별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오리알에 대한 조회가 매우 소상하신데 아니야,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껍질 깐 알맹이는 멍이 든 것처럼 시퍼런데도 한번 맛을 들이면 그 풍미가 기막히거든. 연소나 상어 지느러미처럼 고급 요리치기는 못 들어가도 술안주는 그만이지. 그래서 존경을 한다는 건가?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단순히 이게 맛이 좋아서 존경한다는 거 아니죠? 생각해보라.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핵심 사색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날것째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년씩이나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해서 오리 새끼가 나와야 할 이치가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핏단으로 화생한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한 감나기는 요리를 제쳐두고 내가 핏단 앞에 절을 하고 싶다는 연유가 바로 이것일세. 그럴싸한 얘기로만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도 되지 않는다? 그저 썩지만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하는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남들은 나를 글줄이나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부탄자로 살아왔다면서 나는 한 번도 핏담하는 글을 써본 적이 없다네. 맛깔스러운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빵글을 갖다 10년 있으면 물리가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글 하나 쓸 때마다 입시를 치는 중학생 마냥 긴장을 해야 하다니 망발도 이만저만이지. 초심불망이라지 않아 늙어 죽도록 중학생일 수만 있다면 오죽 좋아. 그건 그렇고 좋은 게 좋게 하는 말이고 잘난 말해서 핏단만큼 물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왕 글이라도 쓰라면 하다못해 핏단 급수도 돼야겠는데 썩어서야 할 것이 썩어버리지 않고 독특한 풍미를 부리는 거 멋있는 얘기로구만. 그런 얘기 나도 하나 알지 하면서 이제 뒷이야기는 소고기 이야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첫 번째 빈타 문답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흙 속에 묻어놨을 때의 그 오리가 숙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미를 내듯이, 알겠습니까? 글이라는 것도 오래도록 쓰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풍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글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 그래서 수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반성적 태도의 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성찰적, 자기 반성적 태도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수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든지 좀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낡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알겠습니까? 이 표현을 잘한 누라가 있더라고. 우리가 사실 뭐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다? 어찌가 보면 늙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늙어가는 거잖아.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근데 요 표현처럼 되어 있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뭐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가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좀 있어요. 그죠? 노사연의 노래 가운데 보면 우리는 나이를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 혹시 그런 가사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는 것이다 같이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일종의 원숭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삶의 지혜와 철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하지 마. 나이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괄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의 연륜이 있는 것이죠. 이 됐습니까? 그게 바로 원숭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가르치기도 하고 가끔 던지는 말 그렇게 합니다. 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소용없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아등바등 뭔가를 갖다가 이루고 가지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러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지?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성을 내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긋하신 분, 우리 어머니 같은 분, 91 되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야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화 담을 필요 없어. 성낼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원숙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중가사의 노래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시작. 익어간다는 말. 알겠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익음에 걸맞은 뭐라 해야 돼?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피땀 문답이라는 것도 더러 이해할 수 있다. 피땀 문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삼음절의 단어는 뭐냐? 같이 원, 숭, 미.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정리됐죠? 이것이 이제 요즘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소위 융합문학, 융합 문제, 그러니까 다른 장르와 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수능형에서는 가끔 잘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군문 시험에서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피땀문답이라는 것을 뭐과 연결짓기해서 나오냐, 시와 연결, 시와 수필의 만남, 이렇게 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서정주 국화옆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워서 봄부터 속절사는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워서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대체적으로 보면 밝음이라거나 어떤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인생도 있어 없어요? 있죠? 뭔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소위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소위 고락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 속에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삶의 양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는 슬픔도 있을 수 것이고 다른 대로 절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슬픔이나 뭐가 됐다? 절망들이 상당히 많죠. 기쁨은 찰나래. 기쁨은 잠깐이래. 그 찰나의 기쁨 때문에 그래도 살 희망이 있다고 그래. 아십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슬픈 것이 돼. 알겠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고해라고 하잖아. 고해. 이 인생을 뭐라고 한다? 진짜 고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기쁨은 잠깐인 것 같고 슬픔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잠깐인 기쁨 때문에, 찰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보면 그런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폈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은 뭡니까? 자기를 갖다가 비춰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관조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거울이죠.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적 반성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적 성찰을 갖는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한 걸음 더, 한층 더 나라는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숙해 간다, 원숙해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의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살고 있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와 피땀문답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동일하게 원숭미, 시작, 원숭미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원숭미라고 하는. 정의됐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갑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시작, 익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 99쪽에 볼까? 99쪽 보면 플룻 연주자 있어 없어요?
있죠.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또 일종의 비유입니다. 알겠죠? 일종의 유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로 규결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 문학이 다 그렇다시피 인생으로 규결된다.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형상화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많은 연주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 연주자들이 자기적 실력을 뽐낸다고 막 자기의 그런 어떤 이야기, 자기의 어떤 음악만을 갖다 실현하려고 막 뽐내는 듯이 연주한다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플룻 연주자는 다른 악기가 결국 나는 소리를 갖다 들으면서 제 소리를 갖다가 그 소리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연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각 연주자들은 각자의 뭐가 있어요? 임무가 있는 거죠. 그 임무를 갖다 잘 뭘 해야 돼요? 그 전체적인 어떤 음악 속에 버무려 줘야 되죠. 자기만 독특하면 돼야 안 되는 거지. 하모니를 갖다 이루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휘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뭐예요? 하모니를 갖다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연주자들은 그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냐. 인생도 각자의 맡은 바가 있을까 없을까? 각자 맡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 인생으로 나올 때 저 우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는 각자 여러분들의 주어진 뭐가 있다?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알겠어요? 그 임무를 잘 깨닫고 그 임무를 갖다 잘 소화낼 때, 각자의 그런 어떤 본분을 다 할 때, 결국 이 세상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것을 뭘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플룻 연주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조화로운 삶의 추구. 이해됐습니까? 각자 살면서 가져야 됐던 달란트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갖는 달란트도 있고요. 가정에서 갖는 달란트도 있고요. 학원에서 갖는 달란트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소화해낼 때 바로 조화로운 학원 생활도 될 거, 조화로운 가정 생활도 될 수 있고, 조화로운 사회 생활도 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각자 속한 공동체 삶 속에서의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플룻 연주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렇듯 수필은 무엇을 끄집어낸다는 점? 실제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사색적입니다. 사색. 그 사색을 무엇을 통해서 형성시킨다? 비유를 통해서 형상화시켜 놓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분히 그런 어떤 사색적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 된다? 설득적, 공리적,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깨달아야 되겠지. 그래, 맞아. 결국 누군가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 누군가에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충실해야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 나가면,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세상은 좀 더 밝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룻 연주자. 이해됐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뭐 재미있는 거니까.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안병욱의 행복의 메타포 있어 없어요? 행복의 메타포 있죠? 메타포. 비유라는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사실 뭔가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 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뭐 할 때 행복할 것인가? 뭔가 좀 이런 어떤 그 본능적인 것, 일차적인 것 가지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실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이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뭐예요? 다시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가 뭐다 시작? 행복인데 오히려 먹고 싶은 것이 나를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그래. 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건 행복해. 그러나 그 술이 있어서 뭐야? 내 삶을 갖다 또 뭡니까? 망가지게 하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뭐야? 돈이요. 그 돈이 뭐야? 난 갖고 싶었어. 근데 그 돈이 또 나의 삶을 망가지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어찌 보면 참 그런 것들이 행복을 우리가 말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려고, 이것이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행복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갖다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비유한 거죠. 아십니까? 그게 바로 행복의 메타포 가운데 세 사람의 석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됐죠? 자, 이 석공들은 이제 교회를 짓게 돼요. 뭘 짓게 돼요? 교회를 짓는 석공들입니다. 그 석공들에게 물어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석공에 물어봅니다. 20년 전에 배운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삽 하나가 생각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교회를 짓는데 세 사람의 석공이 와서 날마다 대리석을 조각한다.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고 물은즉 세 사람의 대답이 각각 달랐다 이거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험상궂은 얼굴에, 자, 그게 얼굴도 봐봐요. 무슨 꼴이요? 험상궂었어. 험상궂은 어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어조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서 이놈의 일을 하오!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뭐 하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죽지 못해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었어.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이 자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겠지. 왜 이렇게 자리는 딱딱해? 왜 이렇게 뭐는 뭐해? 왜 이렇게 이게 교실 안은 더워? 왜 이렇게 후덕지근해?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뭐 할까? 불평과 불만만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석공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둘째 사람은 담담은 어쩌로? 담담은 어쩌네요? 돈 벌려고 일을 하오. 아주 좀 진지하기는 하지만은 돈 벌려고 일을 하요. 목적이 뭐예요? 나치? 일의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고. 자, 돈 벌려고 한다. 돈의 목적을 둔 거죠? 네, 돈의 목적을 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첫째 사람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불편을 갖지 않았어. 그렇다고 별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자, 뭐라 하고 있네요? 세 번째가 궁금해지군요. 세 번째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에? 앞에 사람처럼 불평과 불만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과 보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럼 세 번째 사람에게 행복과 보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셋째 사람은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줄자 평화로운 표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긍정적이잖아요. 만족스러운 대답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족스러운 어떤 답이겠죠. 아니면 필자가 생각했던 만족한 답이었거나 그 이야기 속에서의 화자의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답이었거나 되겠죠.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다 정답이다. 시작. 정답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드레스를 좋아합니다. 밑줄짝 시작. 신의 영광. 다분히 기독교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 우리 각각의 개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뭘 하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난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알겠습니까?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거. 그 알 때 뭐 한다? 참으로 평화스러운 거예요. 아십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때에 따라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요. 누군가 나에 있어서 상당히 원수적인 어떤 적이 될 수 있고 내 성질을 갖다 돋구기도 하고 말이에요. 돋우기도 하고 나에게 상당히 많은 아픔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때 그에 대해서 불판과 불만과 거기에 따른 저주와 미움 갖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다지? 보내진 존재. 내가 더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뭡니까? 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단이다. 알겠습니까? 뭐다 시작. 연단의 존재로서. 알겠습니까? 나를 좀 더 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더 이상 뭐는 아니다? 원수도 아니죠. 적도 아니죠. 미움으로서 증오하고 할 대상이 아니죠. 종이 됐나요? 어쩌면 이제 감사의 대상으로, 고마운 대상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는 거야 이거예요. 뭐가 행복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본질, 나의 삶의 본질을 깨닫는 자.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다 닿지? 그게 바로 뭐다 닿지? 행복과 보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도 여기 머물고 있는 자리가 아십니까?
그 자리가, 각각의 자리가 망해요. 누가 있다면, 저 조물주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면, 이 각자의 자리가 뭐다라는 점, 신께 영광 드리는 자리다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광 드리는 삶을 산다면 오늘 하루가 보람 있고 오늘 하루가 뭐가 있다? 행복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화. 시작.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정리됐나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자, 행복의 메타포 이해되겠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삶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수필들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필을 좀 더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교재 105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수필을 좀 더 비유를 통해서 수필의 어떤 특징, 수필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중수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피천득의 수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수필이에요. 알겠죠? 수필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만큼 아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 글도 없다 할 정도로 과거 9급에는 좀 덜 나왔지만 7급 시험이 있을 때 7급에서 더 언급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충분히 비유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수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비유죠? 비유를 더해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한마디로 그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윽함. 인생의 향기가 느껴진다. 알겠죠? 들여다볼수록 그 속에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필은 또 난이라고 했지? 수필은 난이다. 우리는 그냥 대체로 실제적인 어떤 일상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일상적인 삶의 체험을 속으로 느껴지는 그 체험 속에서 갖는 고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네, 그 고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필은 뭐다? 시작. 난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학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했죠? 수필은 난이다, 수필은 학이다. 이때 난을 갖다 좀 더 얘기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고상함이라고 합시다. 뭐다? 시작. 고상함. 그리고 학을 갖다 오히려 고고함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고고함. 수필은 고상함입니다. 또 수필은 고고함이 있습니다. 또 수필은 청초하고 몸며 시달리판 뭐이다? 여인이다.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비유법을 통해서 수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지? 수필은 그윽함이 있습니다. 수필은 고상함이 있습니다. 수필은 고고함이 있습니다. 수필은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입니다. 고요함도 담겨져 있네요. 한마디로 고요한 길이라는 것은 사색함이 들어있다는 거야. 사색. 수필은 가로수로지 포도가 될 수 있다. 포도라는 말은 포장된 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산뜻함. 우리가 비포장보다는 포장된 도로 속에서 산뜻함을 느끼죠? 산뜻함이 있다. 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그 길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삶의 체험과 멀리 동떨어진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길이에요. 주택가에 있다는 말은 그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즉 수필은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갖다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이 아니요 36살은 뭐에 가까워? 40에 가깝죠. 40은 부록은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수필은 40대 결국 미혹되지 않는, 결국 쉽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시선이나 눈길이나 귀를 뭐에 닿지? 열게 또는 두지 않는 것. 뭔가 자기 주관을 갖고 인생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나이. 사색적인,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것이 바로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시가 20대의 문학적 장단하면 수필은 30대라고 그래. 알겠지?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는 30대.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원숙적인 어떤 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40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인생은 뭐다 다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 인생은 20대는 몰라요. 30대까지 몰라요. 40대가 배우로서 돼서야 인생에 있어서 그 얼굴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0대의 얼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저는 40대부터 자기 인생의 얼굴을 잘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렬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과 같은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를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 우미하다. 아까 얘기했잖아. 수필은 난이요, 수필은 학이요, 수필은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있죠. 그러니까 수필은 추하지 않는 거죠. 퇴락하지 않는 거죠. 검거나 희지 않는 거죠. 왜? 솔직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필은 솔직한 거기 때문에 검거나 희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락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퇴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추하지 않는 거죠. 이해됐나요? 아까 얘기했던 시나 소설은 허구적인 것을 통해서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수필은 사실적인 것을 통해서 진실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필의 빛은 비둘기처럼 진주빛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갖는 경험이나 이런 체험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로부터 느끼는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수필은 뭐다? 개성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필의 빛은 비둘기빛이나 진주빛이다. 수필의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약간의 무늬가 있다. 약간의 무늬 동그라미. 약간의 무늬는 유머와 위트가 있다는 거예요. 유머와 위트,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그래서 유머와 위트가 있기 때문에 그 무늬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소를 갖게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겠죠? 미소를 갖게 한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필은 한가면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아니하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자, 그런 가운데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관찰 또는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심정에 따라 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밑줄 자. 앞서 이 마에 있어서 내용은 수필의 제재는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고치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게 써진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유롭게 써지는 것이다. 자유롭게 써지기지만 그러나 그 누의 고치에도 나름대로 뭡니까? 형식이 있죠. 그런 거래.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 시작. 무형식의 형식이다. 자유롭게 누의 고치들이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 속에도 나름대로 형식이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하지 않는다. 왜? 수필은 갈등의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통 우리 소설은 갈등 문학이죠. 그래서 뭐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플롯이 구성이죠. 클라이맥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필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방향, 동그라미 방향. 방에 가는 의미는 뭐냐? 방향. 그 방향에 가는 의미, 그 차가 그 방향. 이 작가의 개성이죠. 작가의 개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작가의 개성을 갖지 아니할 때는 수돗물 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알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제대로 된 흥취를 느끼지 못하겠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개성이 있어야 된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봐야 한다. 그렇죠? 소설가나 극작, 소설이나 희곡은 갈등 중심으로 뭐라고 해서 여러 인물들 등장하죠. 여러 인물들 등장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필자는 뭐 해야 돼요? 여러 인물이 되어봐야죠.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누구 입장에서? 춘향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도령의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월매 입장에서. 알겠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소설이나 희곡이다. 그러나 수필은 작가 자신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자기 고백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이지. 그래서 수필가는 수필가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서 수필가 찰스렘은 언제나 렘이면 되는 것이다. 알겠지? 왜? 직접적 전달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 자신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이다. 그러지? 그래서 가장 개성적인 문학이다.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의 박물관에 청자 연재가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정은 그 연꽃 모양으로 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에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합격이 수필인가 보다. 있지? 수필, 동그라미 수필. 바로 이것은 뭐냐면 다른 문학적 장르를 빗대서 얘기한 거야. 다른 문학적 장르와 관련돼서 뭐다? 아까 얘기했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작가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대리를 통해서 전달하지. 그리고 언어 역시도 문학적 언어, 정서적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수필은 일상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은 문학의 범주에 넣어준다.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속의 합격을 이루는 문학이다라고 빗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렇듯 수필에 대해서 수필의 특징을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이 같은 피천득의 수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중수필, 수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을 통해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설정해서 밑줄 치놓고 그것에 빗댄 수필의 특성을 갖다 얘기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해두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문학적인 것으로 보면 시나 소설, 수필까지는 언급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어서의 그 희곡은 뭐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서로 삭글 다룬다는 점에서 물론 표현의 방식은 다르죠. 하지만 삭글 다룬다는 점에서 뭐와 비슷한 점이 있다? 소설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희곡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지금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참고로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알겠지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문학 파트는 뭐 이런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 걸 보면 문제도 한 번씩 쭉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죠? 네, 뒤로 가보면 제6편 댓글 이해 파트 있어 없어? 있죠? 댓글 이해 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댓글 이해 파트는 뭐 두 군데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딜까요? 다 같이? 어딜까가? 훈민정음 있죠? 훈민정음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정도가 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중심이 된다? 고전시가. 고전 시가와 그다음에 고전 소설 파트가 중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부분 훈민정음 언어의 부분과 더불어서 용비어천가 정도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진도 나갑니다.